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023 바이오 미래 포럼 세션 1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어울림홀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세션 1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울러 원활한 행사의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해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요, 첫 번째 세션 이후 휴식 시간과 그리고 두 번째 세션 종료 후에 모바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스마트 퀴즈쇼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스마트 퀴즈쇼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땡기지를 받아서 설치하셔서 2023 바이오 미래 포럼 캠프를 검색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QR코드를 통해서도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회원 가입도 필요하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으셔야 하거든요.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 정답자 중에서 점수에 따라서 1등은 갤럭시 탭, 2등은 삼성전자 에어프라이어 비스포크, 3등부터 10등까지는 치킨 드리고요. 11등부터 20등까지는 스타벅스 만원 교환권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록하실 때 받으셨던 만족도 설문조사지를 행사 끝나고 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요, 리유저블 텀블러와 고급 타올까지 제공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날씨가 조금 차가워졌지만 가을볕은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날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은요, 디지털 바이오라는 주제로 바이오 분야의 저명하신 연사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바이오 기술의 동향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윤태영 교수님께서 PPI 빅데이터에 기반한 항체 신약 설계 AI 개발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윤태영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 미래 포럼에서 발표하게 돼서 너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세션이 이제 AI가 이 바이오로지 특히 신약 개발에 갖는 여러 가지 그 이제 앞으로의 전망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다음에 묵현산 단장님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보다 이제 넓은 임팩트에 대해서는 아마 의견을 주실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과학에 집중해서 오늘 좀 얘기를 제가 조금이라도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 미래 포럼 주제어를 잘 정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초연결 시대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대학교 좀 고학년 때 인터넷이 처음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참 이게 어떤 분이 계획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이 나와서 먼저 정보가 상당히 디지털라이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애플사, 삼성 이런 그 스마트폰이 나와서 꼭 단말기 앞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일상생활에서 모든 정보가 수집이 되고 또 2000년 이제 20년 가까이 오면서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꽃이 피면서 그렇게 수십 년,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 모아졌던 그 정보가 이제는 스스로 어떤 이제 패턴 레코그니션을 해가지고 해 나가는 이런 그 기술의 어떤 진보를 보면서 정말로 그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참 흥미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한 그런 느낌이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명과학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챗GPT 나오기 전에 한 2년 전쯤에 큰 충격을 받았던 걸 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아마 바로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알파폴드랑 그다음에 그 미국 워싱턴 대학교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만든 로제타 폴드가 나오면서 이 그 좀 이제 AI 혁명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그 혁명을 만들었던 그 로제타 폴드 주 개발자가 또 자랑스럽게 한국 분이셨고요. 백민경 교수님이라고 저희가 그때 제가 당시 그 교수님 모셔오는 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저 페이퍼를 보고 저희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렵게 자연과학대학에 모셔오는데 성공했고, 그런 그 이제 어떤 이 혁명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미경 교수님한테 설명을 들어본 결과, 저자 직강을 들어본 결과, 그 이제 저희가 많은 단백질들이 심지어 그런 미생물부터 저희 사람까지 상당히 공통된 단백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통된 단백질들이 아미노산 서열까지 똑같냐? 그렇진 않고요. 굉장히 놀랍게도 많은 경우 저렇게 모양은 유지가 되는데 저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저희 근육에서 이 산소를 공급하는 글로빈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아미노산 서열은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그러면 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원래 그 이제 1차원 저 아미노산 서열 단백질을 만드는 서열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접힘으로써 같이 붙는 부분은 같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코이볼루션 같이 진화를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그러한 패턴을 이제 그 알파폴드, 로제타 폴드 두 AI에게 많이 보여줬더니 알파폴드, 로제타 폴드가 그 다음에는 보지도 않고도 그냥 아미노산 서열만 보여주면은 그 전에 수많은 단백질들을 봤던 것을 바탕으로 예측을 했던 것이 예측을 한 결과입니다. 이게 캐스프라는 이제 90년대 말부터 2년에 한 번씩 이쪽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분야에 있는 그 전문가, 과학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올림픽을 하는 건데요. 그 보시면은 가장 좋은 스코어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갈짓자로 뭔가 이렇게 그냥 한 100점 만점에 한 40점 정도로 오다가 알파폴드 1 처음 AI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50점을 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20년 제가 처음 얘기한 그 바이오 쪽의 AI 혁명이라고 하는 알파폴드 2, 로제타 폴드 2가 오면서 90점에 가까이 오는 갑자기 정말로 이제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알파폴드, 로제타 폴드 2는 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두 단백질이 서로 그 이상이 어떻게 붙어서 큰 구조, 결합체를 만드는지까지도 상당히 이제 성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 그 알파폴드의 이제 개발자인 저희는 알파고로 이제 친숙한 그 허사비스 박사가 최근에 알파폴드 개량판을 내놓았는데 특히 이 결합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개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AI 혁명이 있는 와중에 인더스트리, 특히 이제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의 머리를 딱 먼저 때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시퀀스는 금방 나옵니다. DNA 시퀀스는. 그 얘기는 그 DNA 시퀀스를 알파 폴드 2, 로제타 폴드 2에 넣으면은 저 가운데 있는 단백질처럼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쓰는 단백질이 어떻게 생긴지 모양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그래? 알파 폴드 2, 로제타 폴드가 결합체도 잘 이거 계산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잡는 항체도 전산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모든, 특히 이제 인더스트리 계신 분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체 의약품이 현재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스몰 몰레큘 드럭도 있고, 뭐 최근에는 뭐 DNA든지 뭐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처럼 RNA를 저희 몸속에 직접 넣기도 하지만, 이 항체 의약품이 정말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거든요. 저희 뭐 나라 안에서도 뭐 셀트리온이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굴제 기업들도 있고요. 근데 이것을 좀 과학적으로 전환해 보면은, 제가 이게 포인터가 없어서 그런데 저 왼쪽에 뭔가 구조 그림이 보이시는데요. 그 중에 오른쪽 그림이 에서 저 붉은색, 약간 핑크빛으로 난 단백질들이 저희 면역 세포에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잘못 켜지게 되면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오인하게 되고 공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암세포가 저 녹색을 만들어서 꾹꾹 눌러가지고 정상세포인 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머크라는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 어떤 약을 만들었냐면, 항체를 이용해서, 항체는 저기 왼쪽에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녹색이 붙지 못하게 자기가 먼저 대신 붙는 약, 유명한 키투르다라는 면역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녹색이 원래 분홍색에 붙는 게 한 아미노산 세 보시면 한 뭐 30개, 50개, 100개가 아닙니다. 한 5개, 6개거든요. 그거 대신에 항체가 5개, 6개의 아미노산을 대신 이제 그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 붙게 되면은 저런 것들을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로 설계해 보자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제 그 인더스트리 계신 분들의 머릿속을 때렸던 건데, 안타깝게도,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한테 너무 다행이게도 이 알파 폴드, 로제타 폴드 2는 항체 의약품의 설계에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시간이 짧아서 아주 깊이는 못 들어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 폴드, 로제타 폴드는 이 생명체의 DNA들을 뭐 아까 상어랑 뭐 사람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DNA에 제가 예를 들어서 획득한 항체 정보는 남질 않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수두에 걸려서 그럼 수두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항체를 만드는 어떤 그 DNA가 제 몸 안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DNA는 제가 만약 자식을 낳게 되면 그 DNA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체 정보는 DNA에 비어 있다. 그리고 결국은 항체를 공부하지 못한 알파 폴드 2, 로제타 폴드는 항체 설계에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또 개선을 하려고 며칠 전에 허사비스 박사가 알파 폴드 2 개량판을 또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손 놓고 있을 거냐? 아니,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저런 항체 의약품, 아까 키투르드 같은 수십 조의 그 시장을 형성하는 항체 의약품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은, 아까 그 분홍색에 해당되는 그 단백질을 외부에서 만들어서 쥐나 아니면 토끼 같은 데다가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쥐나 토끼들이 그 면역계가 그 들어온 항원, 분홍색 단백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항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걸 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블랙박스인데, 그걸 건져낸 다음에 그 중에서 잘 붙는 거를 잘 선별해서 개량을 하는 식으로 아까 그런 약들을 다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라이얼 앤 에러, 영어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복불복으로 하나만 걸려라,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항체 의약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걸 마치 건물이나 반도체처럼 컴퓨터 안에서 이걸 모두 다 설계를 할 수 있으면은 이 분야가 완전히 그 법칙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이거 포기하자 이러지 않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의 흐름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항체는 저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Y자 형태로 돼 있는데, Y자의 대부분은 템플릿 리전이라고 해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 Y자의 끝에 제가 CDR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 끝부분에 아미노산 서열이 바뀜으로써 다양한 항원도 다양한 결합력으로 잡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일부 선도과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저 CDR 그러면은 서열을 한번 바꿔보자. 그 항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항원하고 붙여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서열을 바꾸고 또 항원하고 붙여보고 아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뭐 100점 만점에 90점이다 뭐 40점이다 이렇게 점점점점점 그러니까 항체를 만들어내고 항원하고 직접 붙여본 그 점수를 저희가 계속 빅데이터를 쌓게 된다면은 나중에 인풋은 안 보여주고 아웃풋만 아 나는 이런 항원을 88점으로 잡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까지 AI가 배웠던 그걸 바탕으로 아 그럼 CDR 서열이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AI라는 것이 인풋 아웃풋 쌍을 많이 보여주다 보면 나중에는 한쪽만 가리면 나머지 한쪽을 이제 예측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항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알파폴드, 로제타폴드의 한계가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가 어느 싸움으로 바뀌고 있냐면은 누가 다양한 CDR 서열을 가지고 있는 항체를 빨리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첫 번째 그리고 만들어낸 항체들의 항원과의 결합력 데이터를 누가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여드린 거는 근데 요거는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에 있는 앱사이라는 회사이고요. 여기는 빨리 많이는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뭐를 못하냐면 아까 0점부터 100점까지 항원과의 결합력을 정확하게 매기질 못하고 OX 정도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 회사는 보스턴에 있는 제네레이티브 바이오메디슨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점수는 정확하게 매기는데요. 한 일주일에 20개 정도 최대한 엄청난 돈과 인력을 들여서 한 20개 정도밖에 항체를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은 전 세계의 선진국 회사, 연구 그룹들도 많이 만들어내면은 그 항원과에 붙여낸 점수를 아주 그러니까 OX 정도밖에 표시를 못하고 점수 뭐 0점부터 100점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점수를 정확하게 매길 수가 있으면은 항원과 얼마나 잘 붙는지 반대로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한 것이 한국이 제조업이 강하니까 혹시 여기서 이제 미국, 뭐 유럽, 일본 이런 과학 선진국도 못 해낸 걸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저희 연구 그룹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저런 그 반응 칩과 또 이런 이미징 장비, 현미경 장비죠. 이걸 만들어서 저렇게 항체하고 항원이 붙는 거를 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 뛰어넘고 결론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속도도 빠른데, 즉 항체를 만들어내는 속도도 빠른데 그 항체들이 항원하고 붙는 점수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재 저희의 수준은 한 250개의 주당 항체를 만들어내고 걔를 항원하고 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OX가 아니라 0점부터 100점 사이의 점수를 정확하게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사 보스턴에 있는 회사랑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좀 자랑스럽게 한 10배 정도 빠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저희가 직접 칩도 만들고 이런 장비도 설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속도를 4배 정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장황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은 AI가 챗GPT뿐만 아니라 이런 바이오 영역에서도 엄청난 혁명을 일으키고 있고 알파폴드2와 로제타폴드 어떤 이 단백질 설계 AI로 되는데 정말 큰 시장이 걸려있는 항체 신약은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룹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그 경쟁은 어떤 경쟁이냐? 누가 항체를 많이 만들 것이냐? CDR 서열이 다른 그리고 항원과의 결합력을 누가 더 그 만들어낸 항체에 대해서 그걸 측정을 할 것이냐인데 한국이 제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서 독특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강연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윤태영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연구를 해오시고 또 하고 계시고 식견 또한 대단하신 분께서 정말 겸손하셨던 것 같습니다. 친절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요. 국가신약개발재단 묵현상 단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인공지능과 바이오 의료 신약 개발의 혁신적 발전 방향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묵현상 단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신약개발재단의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묵현상입니다. 이 과거에 제가 뭐 하던 사람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IT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래서 KT와 삼성컴퓨터에 오랜 시간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했었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1999년 12월에 메디프론이라는 바이오텍 컴퍼니를 설립하고 16년간 운영을 하고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던 중에 이 공적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KDDF의 사업단장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옛날 이야기를 드렸냐면, 출신이 저는 IT 엔지니어로 컴퓨터를 만지고 통신 시스템을 다루는 일만 거의 19년간 일을 해오다가 다시 우리 이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으로 옮긴 지가 이제 한 26년, 2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료에 IT 기술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인공지능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창피하지는 않겠다 하는 의미에서 드릴 말씀입니다. 인공지능을 크게 내 유형으로 바꿔보면요, 이건 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것인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AI 병원 관리입니다. 뭐 병원 관리 AI 뭣도 없죠.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의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환자를 분류하고 환자들을 케어하고 예측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가 AI 영상 진단인데, 이 부분은 뭐 요즘에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의료 영상 병리 데이터들을 AI가 학습하고 공부해서 이걸 읽고 분석하고 심지어 진단까지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 25년간 훈련받은 병리의학자의 88%에 따라가는 수준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고, 몇몇 특화된 분야에서는 병리학자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까지 AI 기계들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게 AI 건강관리입니다. 예측하시겠지만 이 당뇨병과 같은 이런 만성병에 있어서는 연속적인 이 의료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또 예방하고 예측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 혈당 측정에 연속 혈당 측정기가 있죠. 팔에 붙이면 순식간에 연속적으로 제 핸드폰에 혈당치들이 보이고 있죠. 저는 민간인이니까 봐도 모르지만 저를 담당하고 계시는 당뇨 전문 의사 선생님들은 이걸 딱 보면 이 선수는 지금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거 계속 먹다간 죽겠다, 이런 걸 다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걸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AI 신약 개발, 이건 주로 머신러닝을 이용한 신약 후보 물질 창출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이 네 가지 부분 중에 폰트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2번 AI 영상진단은 큰 폰트인데 AI 신약 개발은 폰트가 작습니다. 이 폰트의 크기는 지금 현재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앞으로 얼만큼이나 발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 분야별 의료 AI 규모 및 전망을 한번 보시죠. 이 글씨가 작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맨 윗부분에 있는 것 같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AI, 두 번째처럼 이 분석하는 영상 분석 부분이 2등, 그다음에 3등은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위에 4대의 부분들이 제일 현재도 많이 쓰이지만 2027년에 보면 거의 1, 2, 3, 4등을 차지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 AI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뷰노라는 훌륭한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세션 2에
이 뷰노의 대표이신 이해하 대표께서 나와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은 거의 이 영상 분석, 영상을 분석해서 환자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적인 그 실력과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런 AI들이 무엇보다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AI 헬스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2016년 이후에 투자받은 회사만도 헬스케어 AI는 3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우측에 표가 아주 가파르게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이게 이 인구 그래프나 물가 그래프처럼 올라가고 있는데 2016년, 17년, 18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받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도 거의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회사들은 이제 분류를 해봤어요. CB 인사이트라는 미국 그 분석 회사에서 만든 이 도표인데 이걸 제가 빌려왔습니다. 맨 왼쪽 위에를 보시면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서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I 영상 진단 회사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나라 회사도 2개가 있습니다. 이 AI 영상 이 2개의 분야가 지금은 전 세계의 AI의 돈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 이 2개의 시스템을 통해서 목숨을 살리는 이런 그 환자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뭐 밑에도 뭐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 멘탈 헬스, 뭐 드럭 디스커버리 이 우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결실을 못 맺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윤태영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이 항체를 분석하고 항체를 설계하는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그 많은 훌륭한 소프트웨어들도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 또 더 많은 학습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그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AI 영상 진단과 환자 데이터 분석 위험 관리는 아주 잘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맨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미리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데이터가 많으니까 병원에 다 왼쪽 부분은 병원의 데이터를 다 있잖아요. 오른쪽 부분은 영상 진단은 우리들이 CT를 찍거나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MRI를 찍으면 그 데이터들 병원에 다 집중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개발할 수가 있었는데 이 신약 개발하는 거는 데이터가 온 사방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쉽사리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움이 데이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발전을 가로막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늑대입니다. 늑대 소년입니다. 이 늑대 소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걸림돌이 있어요. 왜곡되고 오용됩니다. 이거는 그 미국의 STAT, 스탯이라고 하는 이 미디어에 나온 부분을 제가 빌려왔는데 여기 보시면 오버셀링 앤 미스리딩 마케팅, 오버셀링 있지도 않은데 팔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오독시키는 마케팅을 해서 돈 벌기 위한 이 몇몇 회사들이 주가 띄우려고 상장하려고 엉터리 일들을 한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하다 보니까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보다 이 exaggeration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고 맨 밑에 있는 것처럼 the press is guilty too. 이건 방송이나 신문도 죄 짓기는 똑같다 이거죠. 받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실질적인 인베스트먼트가 일어나게 될 텐데 지금 이 행태들을 보면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됐는데 이미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투자하라고 하니까 초기 투자한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사회학에서 나와 있는 차트입니다.
쫙 올라갑니다. 익스펙테이션이 막 바람 막 잡아가지고 막 올라가면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쭉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맨 바닥을 치고 다시 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런 상태는 보면 최고점에 다르기 직전에까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하입을 빨리 해치우고 정말 이 과학자들이 그리고 의학자들이 그리고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느냐 하는 게 우리의 그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제일 어려운 부분은 데이터 공유의 어려움이 제일 어렵습니다. 데이터들이 다 흩어져 있고 누가 이 의료 데이터의 주인인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환자인가요? 아니면 병원인가요? 아니면 담당 의사인가요? 아니면 돈을 내주는 건강보험공단 건가요? 누구 건지 지금 모릅니다.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뒷세션에 우리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공유에 어려운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선동하고 거품을 일으키는 세력들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선동가들, 이런 거품가들한테 속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인텔리전트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주가 올리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만 자꾸 몰려드니까 문제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기술의 부족입니다. AI 기술이 뭐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그 딥러닝부터 머신러닝으로 뉴럴 네트워크로 대단히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도 끝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서는, 신약 개발에서는, 임상시험에서는, 환자 맞춤형 치료에서는 이런 대단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적용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공유의 어려움을 풀어야 됩니다. 주인이 누군지 정해줘야 되고, 이 비정형 데이터는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명 높은 게 의료계에서 뭔지 아시죠? 이 차트, 요새는 우리나라는 거의 안 씁니다. 차트에 이 흘려쓰기를 해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의료 차트를 만드는 건데, 이게 표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점이죠.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이 미래는 이런 병원에서, 신약 개발에서, 임상시험에서, 맞춤형 치료에서 이 네 개의 분야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 일을 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투자해 주시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그 나쁜 사람들을 여기서 퇴출을 시키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결론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하면 결과를 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결과를 못 내고 이미 다 개발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우리나라 인공지능의 미래가 커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윤태용 교수님 보시면 계속 어렵고 안 된다는 말씀하세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쉬우면 뭐 누가 다 했지 뭐 안 했겠어요. 그것처럼 항상 겸손하고 조심하고 뭐 이런 분들이 진짜입니다. 이미 다 개발 끝났어. 뭐 이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뭐 일분 있어요. 그냥 바둑 정도 이기는 사람, 뭐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만, 그 인공지능이 우리 저 이세돌 구단도 이기고 뭐 여러 사람 이겼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바둑이나 두시라 그러고,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언제나 겸손하게, 기술이 부족하고 할 일이 많고 그리고 밤새고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내서 도와드리고 박수 쳐드리고 투자해드리고, 이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터무니없는 말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묵현상 단장님의 열정적인 강연이었습니다. 네, 저도 많이 겸손해야겠습니다. AI 활용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 분야, 특히 의료나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최근 동향들, 또 발전 방향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나오셨네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부연구위원님께서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공유 활용을 위한 법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무대 위로 이미 모셨는데요. 정원준 부연구위원님께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발표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잘 받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랑 같은 전공을 가지신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법학을 전공했다 보니까요, 이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부분에서 많은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 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연구들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정말 우리나라는 데이터 활성화에는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데이터의 중요성은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산업계나 연구계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지하는 사실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 정도의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하려는 시도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연구를 하는 입법적인 측면에서 봐도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입법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데이터 산업법이라고 하는 데이터 산업 영역에서의 어떤 기본법 형태의 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과기정통부가 이제 데이터 산업법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각 부처에서 또 개별법들을 만드는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제가 한 5개, 6개 부처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규범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허청 같은 경우에도 이 산업재산정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면서 이제 기술 정보들 있잖아요. 특허화하는 정보들하고 그리고 특허가 되지 않았더라도 등록 실패한 정보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정보라든가 아니면 심판 과정에서 특허의 유효나 무효성을 다루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산업재산 정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해서 이것을 입법으로 발의를 하기도 했고요. 농업 분야에서도 지금 일정 부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을 둬서 이 법은 정말 독특하게도 이 서비스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집 단계, 그다음에 관리 단계, 그리고 활용 단계에서까지 각각의 이제 법적 근거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각 부처에서 시도하는 것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시스템과 구축을 할 수 있는 법의 근거들을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거래 유통하기 위해서 표준계약서라든가 거래 단계에서의 어떤 법적 유의사항 같은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마련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어쨌든 이 바이오 연구 데이터 영역도 사실은 그런 지점이 많습니다. 지금 생명공학 분야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들을 그동안에 생명자원들을 모아온 부분들이 과학기술 다른 분야보다도 오히려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법적 근거를 보면 이 분야에서 굉장히 법이 미진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연구 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입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주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분야에서 이제 연구 데이터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은 누구나가 다 정의하는 내용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데이터라는 표현을 그냥 직관적으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산출되는 최종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서 중간 산출물소의 데이터도 있을 거고 최종 산출물에 대한 검증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실은 연구 데이터의 범주나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료하게 개념이 되고 그 개념들이 파편화돼서 좀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들의 시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를테면 연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정부의 어떤 공적 자금이 투입된
그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성과물로서의 어떤 데이터들을 의미를 하게 될 텐데, 사실 기존에 해왔던 오픈 데이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가 공공 데이터 정책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공급자 위주로 수집해서 집적을 한 다음에 제공하는 것을 컨셉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수요를 고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데이터도 결국에는 어떻게 수요를 반영을 하고 그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도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설계하느냐라고 하는 점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들이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집적을 통해 가지고 접근성을 확대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정책은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2차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재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가 상당히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구 데이터의 개념을 보시면 일정 부분 이제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져서 정의가 되고, 협의로 보면 검증을 위한 사실 자료에 국한되는 정의가 내려지고 있고요. 또 광의로 보면은 연구 과정에서 생산되고 수집되는 그 자료 전체를 통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이나 정책을 통해서 특정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은 이제 적어도 인식하고 접근하고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위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국가별로 연구 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정 부분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의 연구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OECD에서 정의한 상당히 조금 좁은 의미의 어떤 실험 조사 분석 등을 통해서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검증이 필수적인 데이터만을 지금 연구 데이터로 정의를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사례를 보시면 훨씬 더 연구 전주기에서 생산되는 그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연구 데이터에서 그럼 연구 데이터라고 하면 이 실험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임상 연구 데이터의 구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연구 데이터는 일정 부분 연구자의 개발 성과의 하나로서 다뤄진다라고 한다면, 임상 연구 데이터는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임상 연구를 위해서 사전에 어떤 동의 절차라든가 혹은 바이오 연구를 위해서 IRB라든가 이런 심의들을 거쳐서 사실은 동의받은 목적 범주 내에서 움직이는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는 또 법제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적으로 봐도 사실은 데이터의 어떤 형태들이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일정 부분 실물 자원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러한 것들을 어떤 메타 정보들을 입력한 가공 데이터라든가 이런 여러 유형의 데이터들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공유 활용에 있어서의 관점을 보면 바이오 연구 분야에서 실험 데이터라든가 가공 데이터 그리고 이 메타 데이터 같은 유형들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상당 부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 연구자가 연구를 할 때 최종적인 산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일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어떤 실험 정보라든가 메타 정보를 별도로 가공을 해서 만약에 국가의 어떤 정보 시스템에 올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어떤 개별적인 비용이나 어떤 노력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지재권의 경우에도 사실은 간접비로 이것을 포함시키는지 마는지 여부가 몇 년 전에도 이제 다루어졌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이 데이터의 관리나 유지 같은 것들이 그 연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소요가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비용에 어떻게 산입해서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연구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정보 처리 기준에서만 근거를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DMP, 그러니까 연구 데이터에 대한 관리 계획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이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혁신법으로 제정이 되면서는 지금 현재는 의무화되어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법적인 측면에서 국가연구개발 데이터에 대해서 별도로 다룰 수 있는 근거 입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에 국가연구개발 데이터에 대한 관련 입법이 실제로 마련이 됐고요. 그 부분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5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에는 이제 연구 데이터의 개념을 법제화하는 측면입니다. 사실 법에서 규율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어떤 필수적인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해서 정의하고 이것을 정책화하는 것은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아마 이러한 기준이나 지금 현재 국가연구개발 그 데이터 법률 안에도 사실은 똑같은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여기서 대상이 되는 연구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시스템에 올리도록 하거나 공개 개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의 연구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정책을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연구 데이터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이 연구 데이터를 어떻게 유의미하게 쓸 건지, 그리고 일정 부분 기관의 소유로 기속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 이 성과 데이터의 일환으로 봤을 때는 기관이 직접 추가적인 가공 분석들 혹은 다른 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융합을 함으로써 또 그것을 연구 데이터를 가치화해서 또 판매하고 거래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데이터 정책에 있어서의 연구 데이터의 개념을 정리할 때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 세부적인 개념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생명자원 개념도 조금 확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그 생명자원과 관련된 근거법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생명공학 육성법에서는 생명공학 정보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연구자원법에서는 생명연구자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아마 OECD의 관련 규정에서 그대로 법률 정의를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석상 모호한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즉 이제 생명연구자원의 개념 정의를 보시면 생명연구의 어떤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과 그리고 관련 정보 등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정의로서는 생물체와 관련된 생명자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합성생물학과 관련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수렴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관련 정보라고 하는 것이 생물자원에 관한 앞서 보았던 이제 메타 정보라든가 관련 정보들만을 지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된 제반의 정보를 확장적으로 수렴하는 개념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는 연구 데이터 유형에 따른 관리 활용 체계의 세분화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성격의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산출물들을 사실은 일정한 정의 하에 특정 산출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실무적으로 많은 혼란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은 중간 산출물을 일정 부분 시스템의 로데이터 형태로 다 업로드를 하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집적을 했을 때 수요 입장에선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인데 불구하고 행정적인 어떤 소요를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구 데이터도 이제 반드시 그냥 공적 차원에서 공개해야 되는 정보 외에는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미리 정하고 그 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이 표준들을 맞춰 나가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합성을 갖춰 나가기 위한 이런 제도적인 근거 같은 것들도 사실은 법률을 제정을 할 때 근거를 두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 성과물에서 연구 데이터는 권리관계 명확화의 부분들인데요. 아시다시피 일정 부분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이제 주도적으로 주관한 수행기관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혁신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구개발 성과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떤 무용의 자산들 중에
물론 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 성과로서 사실은 개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어떤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 실제로 아마 각 출연연 기관들에서 이것을 활용하고자 해도 이제 전문성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러한 권리관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나가면서 일일이 이 데이터는 어느 소관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해석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데이터 공유와 활용에 관한 그런 지침들을 마련하는 형태로 정부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들은 우리가 그 IP 지식재산에 대해서 어떤 권리관계를 해석할 때 원칙이 되는 내용들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대부분의 사항들에서 협의에 의해서는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기속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다른 제3의 기관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부분이라든가 협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구개발 소재를 가지고 있는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법률적으로 계약관계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으면 이것을 명확한 권리관계 하에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는 입법이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활용에 관한 촉진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보시면 조금 약간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듯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연구개발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데이터들을 일정 부분 시스템에 업로드하도록 하고 있고 공개 개방에 대해서도 원칙을 강조를 하면서 일정 부분 비공개 정보인 경우에도 비공개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금 더 바이오 연구 데이터 분야에서 이러한 입법적 근거를 가지고 효과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부연구위원님께서 강연해 주셨는데요.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정의와 개념에서부터 이 생명공학 분야 데이터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 정책적인 과제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패널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잠시 무대를 정돈하고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 자리 이탈은 참가 주시고요. 패널 토론을 위한 자리를 좀 마련을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3 바이오 미래 포럼에서는 세션 1이 끝난 후와 세션 2가 끝나고 난 이후에 스마트 퀴즈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혹시 땡기지 앱 미리 다운 받으셨나요? 네, 땡기지 앱을 미리 다운 받으시고요. 간단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는 그 회원 가입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지금 미리 해놓으시면 스마트 퀴즈쇼에 참가하시기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미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땡기지 앱을 다운 받으시고요. 회원 가입하시고 2023 바이오 미래 포럼 검색하셔서 퀴즈쇼 참여 준비 미리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토론이 끝난 후에 바로 또 퀴즈쇼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리가 마련이 되고 정리가 되는 대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요. 자리 이탈은 삼가 주시고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바이오라는 주제로 세 분의 연사분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Q&A 시간은 없었죠. 아마 강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내용, 더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 적극적으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됐을까요? 네, 이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세션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분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선웅 교수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또 앞서 강연을 해주신 두 분의 연사분도 모실 거고요. 그리고 패널이신 주식회사 뷰노 이예하 대표 집행임원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최무림 교수님께서는 지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론을 위해 고생해 주실 이분들께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좌장이신 선웅 교수님께서 인사도 해주시고 환영해주고 계신데요. 그럼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 AI와 또 그 굉장히 미래 기술에 대한 열띤 강연도 해주시고 또 토론에 참석해주신 패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단 좀 감상평이라면 감상평이랄까, 어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영감 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이 하실 내용들을 좀 여쭤보는 거를 먼저 좀 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강연을 해주신 분 말고 이제 패널로 참석해주신 이예하 대표 이사님의 일단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좀 준비되셨나요? 마이크를 좀 쓰셔야지. 네. 예, 마이크 키는 것도 약간. 켜진 거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몰랐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뷰노의 이예하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의료 데이터, 뭐 이를테면 아까 초반에도 잠깐 소개가 나왔었는데요. 뭐 엑스레이, CT, MRI 같은 그런 의료 영상이라던가 또는 어떤 생체 신호 같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의료진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던가 환자 예우를 뭐 이렇게 좀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제 인공 의료 데이터를 다루고 의료나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렇게 나왔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관련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개발된 제품을 당연히 임상 검증할 때도 이제 의료 환경, 그러니까 그런 임상 환경에서 제품에 대한 제품 유효성을 이제 검증하고 입증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이런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업, 그러니까 상용화하고 연구를 할 때 어떻게 이제 법망, 그러니까 그 규제를 잘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이런 것과 연결이 돼 있고요. 뭐 특히나 이제 이쪽 주제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런 뭐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 기반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발전이 되어 왔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쌓일수록 제품은 더 고도화되고 이렇게 진보된다는 것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연구윤리심의위원회라든가 뭐 데이터심의위원회 이런 것들 다 거쳐서 이제 통과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제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사실은 가명화나 익명화된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명화나 익명화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IRB 심의 면제 대상이다라는 것들이 다 되어 있지만 그 IRB 심의 대상이긴 하지만 이게 IRB 심의 면제인지 아닌지를 IRB에서 다시 심의 받아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임상 환경에서 활용되면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점 고도화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해결될 수만 있다면은 현재 좀 더 고도화되고 임상 환경에서 좀 잘 쓰일 수 있는 인공지능 제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나 들게 되고요. 또 이전에는 이런 한번 나온 제품들이 임상 환경에서 사용될 때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런 임상 환경에서 쓰이는 제품들이 이제 그런 실사용 데이터를 많이 획득하면서 실사용 효용성을 많이 보이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제약과 다르게 어떤 뭐 엑스레이를 분석해서 뭐
일정 뭐 어떤 폐암이나 여러 가지 잡아준다거나 또는 뭐 그런 최근 애플워치나 그런 갤럭시 워치 같이 그 심전도를 분석해서 환자의 어떤 중증도를 예측해 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특정 대학병원이 아니라 조금 더 작은 병원들, 우리가 흔히 갈 수 있는 그 동네 의원급에서도 충분히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다 보면 그런 병원들에는 이제 그런 데이터 심의위원이라든가 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같은 곳들이 없어서 조금 더 임상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환자들이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상 환경에서의 연구는 사실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수 있다면은 현재 인공지능이 뭐 특정 대학병원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일상 환경 속에서 우리의 어떤 건강이나 어떤 그런 것들 지켜줄 수 있고 또 좀 더 건강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에서의 어떤 임상적 유효성을 보이고 좀 더 발전해 나가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약간 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정리해 보면 이제 주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상 연구 데이터라기보다는 임상 데이터에 가까운데, 산재되어 있는 임상 데이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좀 규제 측면에서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고, 다음 데이터 여전히 지금 임상 시험 데이터 같은 것을 계속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을 늘려야 된다라는 좀 주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아까 좀 규제 부분을 말씀하셨던 그 정원준 선생님한테도 다시 한번 의견을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지금 얘기를 세 분의 강연을 듣고 또 우리 이해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가지 좀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은, AI를 이용한 어떤 바이오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틀렉은 데이터이다라고 다들 보시는 것 같아요. AI의 기술의 발전이라기보다는 데이터이고, 데이터를 새로 정지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만드는 게 필요한 거냐, 있는 데이터를 좀 잘 규제를 풀면 해결이 되는 것이냐, 또는 지금부터 새로 잘 모아야 되는 문제인 거냐, 뭐 이런 약간 문제들을 좀 되짚어 보는 기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윤태영 교수님한테 코멘트를 듣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정원준 선생님한테 법제 규제에 관한 코멘트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이해 대표님께서 사실 말씀 주신 부분에 이제 제가 발표한 부분의 바이오 연구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냥 식별성이 없는 정말로 연구의 결과로서 나온 데이터들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사실은 이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바이오 연구 영역에 있어서 의료 정보, 여러 가지 헬스케어 정보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개인 데이터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개인 데이터들을 기업들이 산업 목적으로 혹은 어떤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기존에도 많이 논의되어 온 것처럼 많은 허들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복지부는 조금 더 잘 사용해보고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감염처리 규정에 근거해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관들에서 DRB 심의를 거쳐서 사실은 하도록 했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갔더니 DRB하고 IRB를 동시에 거쳐야 되고 각각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DRB를 거쳐서 IRB를 갔더니 IRB에서 빠꾸를 맞아서 다시 DRB를 거쳐서 IRB로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IRB 심의를 받을 때 당시는 예상을 못했던, 예를 들면 활용 목적이나 아니면 대상 범주나 필요한 데이터들 같은 것들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또 후속적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다시 IRB를 받아야 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연구자가 그 트랙을 타다가 지쳐서 결국 연구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지금에 와서의 데이터의 활용성은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심의를 받은 시점에서 허락을 받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제도의 트랙을 벗어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일정 부분 제 생각에는 이제 그 큰 틀에서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인증이나 허가를 받은 이후에 구체적인 버전업이 아닌 경우에는 단순히 신고만으로도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이제 의료 영역에서의 어떤 데이터 활용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가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이 개인정보 의료 쪽의 영역에서는 이 마이데이터를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의료 영역에서 굉장히 소중한 정보는 개인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아마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에는 PHR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올해 3월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전 산업 영역에 이제 마이데이터를 추진할 수 있는 전속 요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의료가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게 금융 영역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토스 같은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있는데 정보를 통합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서비스들을 붙여서 내가 직접 해당 정보들을 컨트롤하면서 유용한 서비스들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의료 영역에서는 문제가 귀중한 데이터들이 사실은 종합병원들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종합병원들은 이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 의무들을 수행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 삼성병원에서 쌓아놓은 내 데이터를 아산병원으로 옮겨달라라고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이게 과연 허락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금 산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제약 요인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보면 병원의 데이터 중에 일정 부분 차트에 들어가 있는 진료와 관련된 정보들은 과연 정보 주체의 것인가, 환자의 것인가, 아니면 의사의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 주법에서 환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의사의 것으로 명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의료 체계가 보험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병원을 폐업하더라도 의사가 환자의 정보 기록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병원을 열었을 때 그 정보들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나가는 게 되다 보니까 이런 거래가 되는 영역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랑은 조금 환경이 다른 측면들이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정보 주체가 직접 동의를 하는 거죠. 동의를 하는 전제하에 연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 필요하고 이게 미국에서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다이나믹 콘센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사람이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으면 내 정보를 얼마든지 줘서라도 내가 미리 사전에 치료법이나 아니면 대응 방안을 받아보면 굉장히 유용하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 콘센트가 뭐냐면 환자가 내 정보를 다 줄게 너에게 나한테 계속 임상시험 기회라든가 아니면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말하는 다이나믹 콘센트인데 한국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포괄적 동의 못 하고요. 별도 구분 동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괄적으로 맡기고 싶어도 그걸 받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정보 주체가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동의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마이데이터 이런 것은 되게 흥미롭게 좀 들여다보고 또 되게 중요한 변화가 될 것도 같습니다. 이제 마이데이터가 되는 과정이 임상 데이터 같은 것이 소유권이 누구이냐, 주체가 누구이냐 등등이 좀 명확해지고 그것이 거래를 좀 터고 그것에 의해서 또 산업적인 어떤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이제 요지에 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좀 돌아와서요. 다시 좀 이제 우리 윤태영 교수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은 어떤 분야의 AI의 적용이냐에 따라서 사실 상황은 매우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좀 들으면서 느꼈던 바로는 AI의 기술적인 진보보다 데이터의 축적이 훨씬 느리고 그래서 데이터를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모으느냐가 일종의 버틀렉인 것 같다라는 게 각 모델리티에서 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또는 어떤 전략들이 비교되느냐 등등의 좀 코멘트를 윤 교수님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좀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선웅 교수님께서 제가 뭐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AI 전문가들께 여쭤보고 또 그리고 여러 이제 의견들을 들었을 때 상당히 AI의 개발은 현재 상향 평준화가 된 상태다. 특히 그리고 이제 AI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빅데이터를 쌓고 그걸 이제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결국은 AI를 만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후자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특히 미국하고 이제 저희가 경쟁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여러 가지 규모의 경제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결국은 선웅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신 대로 저희가 바이오 분야에서도 만약 이 AI의 도입으로 인해서 정말 혁명을 맞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의 어떤 기회를 잡으려면은 빅데이터를 그러니까 고유한 빅데이터를 쌓는 것에 좀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좀 이런 고유한 데이터를 쌓는데 상당히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큰 병원 이제 저희가 보통 빅5라고 부르는 이 병원들의 상당히 임상 환자분들의 임상 데이터 굉장히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저희 임상 데이터들을 그 전에 축적을 해왔고 또 굉장히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산화, 규격화를 했기 때문에 AI의 이제 도입과 더불어 이 축적된 빅5의 축적된 임상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실은 훌륭한 저희 뭐 여기 뷰노 대표이사님도 계시지만 이제 훌륭한 AI 기업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영상 분석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이상의 어떤 예를 들어서 환자에 대해서 조금 더 종합적이고 아니면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수준까지도 나중에 AI 예측이 가능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백신이 개발됐을 때 각 이제 분들한테 주사했을 때 어떤 분한테는 이게 부작용이 있고 어떤 분한테는 부작용이 없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여러 가지 잘 축적된 환자분들의 뭐 DNA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예측으로 끌어내려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각의 좀 더 저희 인체를 구성하는 조금 더 작은 단위에 대해서 좀 기초 생물학적이거나 생화학적인 좀 빅데이터들을 한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이 강하고 또 그걸로 사실은 바이오 쪽에서도 저희가 가장 잘하고 있는 산업이 바이오 로직스 산업입니다. 어떤 굉장히 규격화된 생산 이런 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걸 하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작은 뭐 면역계라든지 신진대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이제 빠르게 생산을 해내면은 각각에 대해서 AI를 개발하게 되면은 마치 그러니까 환자분들 데이터는 마치 대한민국 전체 데이터인데 그걸 가지고 나라가 이제 아주 고차원적인 예를 들어서 예측 나라가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 데이터를 각각 해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교육계를 해석할 수 있는 AI, 산업계를 해석할 수 있는 AI, 뭐 군사 시스템을 할 수 있는 AI 각각이 없이 그냥 지금 대한민국 상태가 이러니까 AI 보고 나중에 5년 뒤에 어떻게 될 걸 하라 그러면은 뭐 AI가 뭐 신의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물론 뭘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부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I의 어떤 이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AI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큰 AI로 이제 해서 인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이제 해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이 작은 AI들이라는 것은 각각의 면역계라든지 뭐 신진대사라든지 뭐 각각의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기초 과학적인 데이터를 해서 각각의 AI를 좀 개발하는 것을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한국이 충분히 거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되게 그 인상적인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이미 좀 잘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를 풀고 또는 규제를 좀 잘 정리해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이렇게 해서 어떤 성공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연구 데이터의 경우에는 오히려 복잡한 빅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잘 정제되어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직접 특정한 어떤 특별한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한국의 바이오의 AI를 이용한 미래의 강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 데이터를 이제 보다 잘 저희가 잘 축적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걸 해독할 수 있는 이제 더 작은 규모들의 AI를 빨리 개발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 대목에서 저희 그 최무림 교수님 좀 코멘트하고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저희 최무림 교수님은 그 서울대학교 병원과 함께 임상 유전체학에 관련된 연구를 매우 깊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병원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라는 좀 입장에 대해서도 어떤 경험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체를 다루는데 전통적으로는 AI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디지타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AI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이제 향후에 AI를 통해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연구의 트렌드도 좀 소개시켜 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선은 교수님 좋은 화두를 던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의과대학에서 유전체학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께서도 다 이제 가지고 계실 DNA 형태로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저희가 해독을 해서 그 정보 중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어떤 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밝혀내는데 정말 많은 노력이 들고 있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뭐 그런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많은 부분 밝혀지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유전체 정보를 어떻게 읽어내고 이것을 어떻게 통합하고 저장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또 치료까지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당히 큰 저희로서는 큰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 인간 게놈 프로젝트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2002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20년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체 정보를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15년 전에 이제 사람의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아주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0년 전 정도부터는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환자의 돌연변을 찾는 방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전체를 해독하는 과정이 너무 비쌌고요. 그래서 뭐 이런 개인 연구자가 하기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10년, 20년 지난 현재로서는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유전체 정보를 해독하는데 현재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점점 싸질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특정 질환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다라고 하면 옛날에는 10명 분석했다면 요즘은 1000명, 10,000명, 10만 명, 최근에는 100만 명까지 올라가는 질환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얹으면 얹을수록 더 파워풀한 연구가 되고요. 더 새로운 변이를 찾게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약물 개발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AI는 물론 최근에 나오기도 했지만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데이터를 통합하고 새로운 어떤 패턴을 찾는 데 있어서는 AI 그 알고리즘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저도 이제 AI 저는 이제 공급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사용자로서 저희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여기서 또 하나의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도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유전체를 알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몇 %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빅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또 그것을 잘 엮을 수 있는 AI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패널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임상 정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전체 정보 자체는 ACGT로 이루어진 상당히 간단하게 생긴 정보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이것이 유전학인데 이것은 결국 임상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는 이제 몇 가지 그 제한점이 있어서 특히 국내에서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생명윤리법 때문에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규제를 토로를 하시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좀 이렇게 활발한 연구를 하는데 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런 면에서 UK 바이오뱅크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 50만 명 정도의 자원자를 받아서 그분들의 대부분의
아주 자세한 임상 정보를 모두 공개를 해놨고요. 그분들의 전장 유전체 정보, 모든 유전체 정보를 다 공개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CT 촬영 이미지, 이 사람들의 혈압, 뭐 혈액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커들의 레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그것들이 놀랍게도 모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 이슈,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영국은 왜 할 수 있을까? 그럼 영국은 일단 자원자들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데이터를 다 세계적으로 공개하는가? 물론 약간의 돈을 받긴 합니다만 그런 양질의 데이터는 정말 찾기 힘들고요. 미국도 이런 식으로 100만 명 코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면 이제 많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논문도 쓰고 새로운 발견을 해주는 거죠. 한국도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바이오 빅데이터라는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비슷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유전체 정보와 임상 정보를 모두 링크를 해야 되는데 물론 AI 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동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없어져야 좀 더 상당히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모여 보니까 다 약간 그 AI의 발전과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는 좀 이것을 규제의 문제로 본다, 보호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목소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정 부연구원님께서는 이런 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약간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연구자의 욕심 또는 산업계의 니즈에 의해서는 그 말이 맞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런 측면이 있다는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실까요? 네, 저는 이제 법제도 관련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항상 강조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지만 역시 권리자들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그걸 어떻게 실현할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인공지능 경우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많은 논란들이 지금 생성형 AI 출현으로 인해서 되고 있고 규제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나 이 분야에서도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있는 입법들을 현재 했습니다. 이를테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제 3월에 개정된 내용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권하고 설명 요구권에 대한 것들을 입법을 했는데요. 이제 거부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의사 결정을 내려주는 인공지능인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계로 가보면 이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너무 해석이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입법하는 단계에서 어디까지를 규제할 건지에 대해서 상정해 놓지 않고 그건 나중에 정하지만 일단 거부권을 주도록 하자라고 정하고선 법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인공지능처럼 불확실한 영역에서는 그런 접근이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를테면은 채용이나 심사도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라고 하면 인공지능 채용 심사 영역에서는 인공지능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누구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누구는 사용하고 그러면은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도입의 의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일정한 영역 그 해석으로 인해서 그 영역에서 기업들이 서비스하는데 제약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 요구권 같은 경우에도 설명 요구권은 또 중대한 영향을 갖지 않고 일반적인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 이를테면 뭐 뷰노에 계신 거기서도 일단 그 영상 데이터를 보고서는 어떤 분석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그게 만약에 의사결정과 연결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정부 주체가 갖게 되고 기업은 그것을 이 처리 방식이라든가 어떤 알고리즘의 로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다뤄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영역에서 그렇지만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데이터처럼
특정하기가 어렵고 미래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이 법이 사실은 어떤 생태계를 앞서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정 부분 우리 법을 만드는 정부나 입장에서 보면은 좀 글로벌리하게 특히나 이제 유럽의 모델들을 많이 따라하다 보니까 유럽은 사실 미국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오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법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잘 고려해서 좀 균형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균형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같아요. 좀 균형점이 어딘가를 아는 게 어려운 것이지 균형점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어렵진 않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좀 이렇게 전문가들 이렇게 토론을 좀 해보니까 여전히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균형점은 조금 더 규제보다는 이것을 좀 들여다보고 촉진하는 방향을 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정도는 약간 좀 말씀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적어도 저희 이 패널 안에서는 저 좀 얘기를 조금 좀 돌려서요. 저 우리 윤태영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은데요. 자, 아까 윤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그 AI의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스로우풋과 굉장히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야 어떤 버틀넥을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 저희가 이제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AI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데이터셋을 해석하는 컴퓨팅의 역량이나 이 능력을 높이면 해결될 문제다. 그래서 AI의 발전이 생명과학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봤다면 사실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AI의 발전은 거의 어떻게 보면 한계치 또 그게 바틀렉 리미팅 팩터가 아니고 지금 새로 데이터를 만들어 집어넣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부터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 큰 데이터를 만드는 데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도 같은데 그러면 이게 그 이런 AI 기술이 실제로 신약 개발 등등에 도입돼서 실제 유의미하게 이게 활용되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나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가요? 네, 선홍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네, 그 아까 알파폴드, 로제타 폴드의 예가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의 그 이제 DNA 아까 최무림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인간이 DNA를 읽는 기술이 이제 보통 NGS 이제 차세대 그 염기 서열 분석법이라는 게 2000년대 초반에 나와서 20년 동안 빅데이터가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연구소, 학교 이런 데서 온갖 뭐 사람의 DNA도 엄청 많이 읽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어, 말 이런 각 동물의 DNA까지 다 읽었던 게 20년간 쌓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이제 후반대에 와서 갑자기 딥러닝이 나와서 20년 동안 쌓인 그 지놈 데이터, DNA 데이터들을 딥러닝을 해서 알파폴드, 로제타 폴드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AI는 갑자기 뭐 물어보면 모든 걸 대답해주는 어떤 신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열심히 해서 데이터를 쌓아 놓으면은 그거를 근데 사람은 동시에 한 100개가 10개도 동시에 이렇게 아마 이제 데이터를 외워서 이렇게 판단하기가 힘든데 AI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 10에 뭐 7승계, 8승계의 파라미터들을 동시에 이제 패턴 레코그니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아까 발표했던 신약 개발은 아까 영상 분석과 달리 기존의 신약 개발들은 상당히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각 글로벌 제약사에서 감추어진 채로 이제 신약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DNA는 다 동물 읽으면은 다 공개해서 다 디파짓했거든요. DNA 은행 같은 데다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알파폴드, 로제타 폴드를 만들었는데 신약 개발도 사람이 이제 글로벌 제약사 뭐 작은 회사 중심으로 100년 정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지식 체계가 쌓였을 텐데 그걸 다 어디다가 다 공개해서 같이 다 공유해서 딥러닝을 했으면은 지금 벌써 신약 개발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AI가 나왔을 텐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대한 이권이 걸린 그 산업이기 때문에 각 회사들이 꽁꽁 이제 숨겨놓고 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개발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일부 이제 학계에서만 출판한 논문들을 이제 딥러닝을 해서 AI로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회사들이 나왔는데 당연히 데이터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그 AI로 개발된 약들이 신약 그 임상에 들어갔는데 속속 실패를 해서 아까 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어로 하이프가 굉장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이제 영상 처리에서는 그렇게 성공했던 AI가 신약 개발에서는 뭐 거기 잘 안 맞는 거냐, 그렇지가 않고 심플리 데이터가 아직 축적이 되지 않거나 있어도 서로 감추어 놓고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제약회사들이 그동안 잘못했다, 이제 공개하겠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거를 돌파할 일은 한국 고유의 데이터를 축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분자 화합물로 된 그 데이터 체계는 너무나 방대하고 독성까지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시간에 이제 축적을 할 수 없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독성이라든지 모든 거에서 상당히 이미 검증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Y자의 끝에만 바꾸어서 빅데이터를 쌓으면 되는 항체가 훨씬 더 빅데이터의 어떤 규모가 작다, 저희가 해야 되는. 그래서 이거는 게다가 바이오로직스 산업까지 이미 한국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데이터가 필요하고 여기 모이신 대부분이 생명과학 연구자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의 할 일이 결코 적지 않다라는 메시지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시간이 거의 지금 된 것 같아요. 좀 그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로부터 연구 데이터, 이것이 신약 개발과 그 유전체 분석까지의 내용을 좀 다양한 범위에서 커버하는 좀 패널 토의였던 것 같고요.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마 이 패널 토의를 통해서 현재 우리는 규제적 측면에서 어떤 밸런스를 가져야 할 것인가, 또 우리의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AI 또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생명과학의 미래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또 우리 각자는 또 어떤 일을 해야지 여기서 성공하고 좋은 성과를 이룰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좀 패널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경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세션 패널 토론을 부드럽게 진행을 잘 해주신 선훈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연사분, 서울대학교 윤태영 교수님,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님, 그리고 패널이셨던 주식회사 뷰노 이해아 대표 집행임원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최무림 교수님 모두 토론회장 잘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좌장님을 비롯해서 연사분 패널 분들께서는 조심히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대 계단이 좀 높으니까요. 조심조심 아래로 잘 내려가시면 되겠고요.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마무리 후에 저희가 바로 스마트 퀴즈쇼를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스마트 퀴즈쇼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먼저 땡기지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여기 앞에 QR코드가 있죠.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품, 상품을 받으실 이름과 전화번호 입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잊지 말고 입력해 주시고 로그인해 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스마트 퀴즈쇼 경품들이 상당합니다. 무려 20분께 이 상품이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퀴즈쇼 즐겁게 기분 좋게 맞추시고 상품까지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퀴즈쇼 여기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스마트 퀴즈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방에 입장 못하신 분들 계실까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땡기지 다운받으시고 회원 가입 후 검색란에 2023 바이오 미래포럼 검색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지금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입장을 해 주시면 어느 정도 참석을 해 주시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몇 명이 참여하고 계신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이름과 전화번호 입력 반드시 해주셔야 하거든요. 빠르게 입력하시고 또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0명, 60분 정도 지금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에 따라서 1등은 갤럭시 탭 드리고요. 2등은 삼성전자 에어프라이어 비스포크, 3등부터 10등은 치킨, 11등에서 20등까지는 스타벅스 만원권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23 바이오 미래 포럼의 슬로건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자, 여기저기 지금 답이 보이고 있죠. 1번 초연결 바이오 시대 기회와 도전, 2번 디지털 바이오와 대전환 시대, 3번 디지털 초연결 바이오 시대의 도전, 4번 디지털 바이오 시대. 7초 남았습니다. 네, 땡 될 때까지 여러분들 정답을 얼른 골라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몇 번 선택하셨는지 통계 한번 볼까요? 오, 100%는 아니네요, 정답률이. 그럼 바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번 초연결 바이오 시대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31일 기술 주권 확보가 필요한 핵심 기술을 식별해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가 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인공지능과 함께 첨단 땡땡땡 주요 임무를 설정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행사 이름이 땡땡땡 미래 포럼이죠? 네, 힌트 드렸습니다. 데이터, 바이오, 인프라, 생물학. 정답 잘 맞추셨을까요?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오메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네요. 자, 데이터를 선택하신 분도 20% 정도 계시는데요. 바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바이오였습니다. 바이오 미래 포럼이고요. 바이오 주요 임무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자, 아직 문제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답 못 맞히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희 퀴즈쇼는요, 정답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요, 누가 얼마나 빠르게 맞추셨냐가 더 중요합니다. 집중하시고요, 빠르게 정답을 골라주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3, 2, 1. 바이오 미래 포럼은 바이오 최신 트렌드 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미래 바이오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가 되는데요. 바이오 미래 포럼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네, 이 문제는 개회식부터 함께 하신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해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1번 2002, 2번 2010, 3번 2015, 4번 2020. 몇 번 선택하셨을까요? 통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나 봐요. 골고루 답변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번 2015였습니다. 바이오 미래 포럼은요, 2015년을 시작으로 해서 매회 개최가 되고 있는데 올해는 9회째고요. 2023 바이오 미래 포럼 앞으로 10회, 20회 계속 여러분들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나가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3, 2, 1, 스타트! 땡땡땡 바이오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바이오 기술 산업 분야를 만들고 디지털 바이오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초연결, 2번 디지털, 3번 최첨단, 4번 대전환입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울까요? 근데 문제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통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답들을 고르셨을까요? 오, 그래도 꽤 많은 분들 절반 정도 맞추신 것 같은데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2번 디지털. 네, 디지털이 정답이었습니다. 아, 초연결인 줄 알았는데 디지털이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2번 디지털이 정답이셨습니다. 2023년도 바이오 미래 포럼 스마트 퀴즈 쇼는요. 자, 1부는 여기까지 끝나고요. 2부가 또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 종료 후에 회식 전에 저희가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때까지 문제 정답률을 합산해서 경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땡기지 앱에서 로그아웃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다 무효가 됩니다. 계속 입장하신 상태에서 나머지 세션도 다 들어주시고 마지막까지 퀴즈쇼 함께 해주시면요. 상품 타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세션은요. 오후 3시 20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가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